네, 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고시와 함께 오늘 취득 원인에 따른 주택 취득세 핵심 실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기본 개요는 많이 아실 텐데, 우리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이고 신고 세목이죠. 근데 신고 납부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법무사님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많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이제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과세율이 이제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취득세가 최대 1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취득세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 원인, 즉 취득 원인이 매매냐 증여나 상속이냐, 그리고 취득 대상이 주택인지 아니면 주택이 아닌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신고 납부 기한도 취득 원인에 따라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고 납부를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 무상으로 취득했는데 증여로 취득했다 그러면은 증여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이렇게 조금 다르죠. 우리 증여세 신고할 때는 증여 등기 이제 접수일이 취득 시기로 보는데,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증여 전기 접수일이 아니고 증여 계약일로부터 기산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 기한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하고 이제 볼 내용의 총괄표거든요. 취득 원인 및 대상에 따른 기본세율과 이제 중과세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개략적으로 보면은 매매로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내가 주택을 취득했으면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눠서 이제 적용되고, 주택이 아닌 토지, 상가, 오피스텔을 취득했다고 하면은 중과세율이 아닌 그냥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돼서 적용되고, 주택이 아닌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단일세율 3.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취득한 거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축 같은 경우에 가끔씩 많이 질문을 하세요. 신축한 경우에도 내가 다주택자 입장에서 신축하면은 주택수가 카운팅 된다고 하면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제 매매로 취득했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신축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주택인지 아닌지 불문하고 신축가액이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취득 원인을 구분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입니다. 매매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1세대의 주택수 그리고 취득하는 주택 소재지에 따라서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차등해서 이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뭐죠? 취득가액이 되겠고, 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1에서 3%,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8% 또는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12배 차이가 나거든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은 취득가액이 10억 원일 때 1,0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내면 되지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는 최대 12%까지 내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취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취득가액에 따라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면은 1%의 세율이 적용되고, 6억에서 9억 사이면은 요 산시기에서 도출된 세율, 그러니까 1.01%에서 2.99%거든요. 요 세율이 적용되고, 9억 원을 초과했었을 때 비로소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번 사례를 갖고 볼까요? 5억 원의 주택을 취득합니다.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봤을 때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500만 원. 만약 7억 5천만 원의 주택을 취득한다? 6억에서 9억 사이기 때문에 이 취득세율 산식에 돌려보면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1,500만 원. 내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9억 초과기 때문에 3%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3천만 원의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기본 세율이 적용되면 그래도 부담할 만하거든요. 근데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 이제 8% 또는 12%의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어떨 때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지 볼까요? 한국세무사 고시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석정 세무사입니다. 우리 27대 세무사 고시회에서 준비한, 야심차게 준비했죠. 우리 첫 번째 주제가 세무상담 스킬업, 거래처 개업 및 폐업 업무 노하우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처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주제를 받은 건 아니고요. 좀 더 다른 주제를 요청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세무사가 처음에,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 처음에 거래처를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그리고 자칫 손해보기 쉬운 폐업 시의 업무 처리, 이 과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어렵지 않게 우리 1시간 동안 가볍게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업과 폐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시작해 보면 저는 크게 3가지 장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업 관련된 세무실무죠. 처음에 거래처에서 맞닥뜨렸을 때 우리 세무사가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사실은 세무사가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래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 아시죠? 처음에 우리 법인 설립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요, 세무사를 통해서 설립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여러 가지 전략을 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아직까지 상당 부분은 법무사를 통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법무사를 통해서 오실 때의 상담, 그다음에 우리가 했을 때의 이 상담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제 26년간 세무사 업무를 했던 노하우를 같이 곁들이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장은 휴폐업 관련된 세무실무인데요. 폐업이면 우린 좀 기분이 좀 안 좋죠.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래처가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조금 우리가 미리 받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려면요, 미리 상담을 하고 거래처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어떤 이 로드맵을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빨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책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세계에서 발행해 주면서 폐업할 때까지 절세를 해 주고요. 아울러 폐업 이후에 사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개업할 때, 특히 폐업할 때요, 힘든 상황에서 폐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즐거운 상황에서 폐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상황에서 폐업할 때 우리는 당연히 안 좋은 절차지만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굉장히 큰 위험에 맞닥뜨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용문제라든지 아니면 세무상해 또는 다시 재개업 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담하는 요령,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세무 이슈를 좀 정리해서 3장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업 관련된 세무 실무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 개업을 할 때는요, 세무사가 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께서는 워낙 실력자시고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생각을 하고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 거래처에 면담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6가지를 가지고 제가 보통 제시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개인화 할 거냐, 법인화 할 거냐. 그죠? 사실은 세금 차이를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임대료나 임차료를 가지고 또는 사업장의 면적을 가지고 매출을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처음부터 개인화할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법인화 할 거냐, 아니면 개인하다가 1년 정도 있다가 법인으로 전환할 거냐. 우리 아시죠? 개인에서 법인 전환하면 영업권의 절세 혜택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줄 수 있는 부분, 이걸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체크하는 부분을 놨고요. 두 번째는 업종 선택입니다. 우리가 난 도매도 하고, 그죠? 제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 본 결과 이 기업체가 장기간 가야 되잖아요. 우리 세무사는 한번 거래하면요, 상대방이 싫다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업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잘 돼야 돼요. 업체가 잘 돼야 우리가 사는 길이죠.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모든 업종을 다 하겠다라고 법인 설립 때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업종을 다 못해요.
그래서 아예 미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가장 장점을 두고 있는 우리 사장님이 가장 먼저 핵심을 두고 있는 가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죠. 그리고 그 핵심이 있는 가치를 우리 등기부등본상에 올리고 순서대로 올리고 그중에 사업자 등록증상에서는 핵심 이슈만 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업체를 설계할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업종 선택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이 업종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두고 설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고시의 편란편찬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창현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사 고시의 회원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실제 신고 서류를 반영한 양도세 실무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1페이지를 먼저 펴주시고요. 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자체는 그 일반적인 양도세 강의가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거의 한 17년, 18년 전에 강의를 양도세 그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그 토지 매매 계약서 그리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반영해가지고 양도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신고서를 가지고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저랑 같이 실제 신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걸 포인트별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제일 먼저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보이시는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일단 보시면은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여기 지목이 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답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는 이 토지가 농지란 얘기입니다. 농지란 얘기이기 때문에 그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세 신고 서류를 검토를 할 때 그 대부분의 그 세무사님들이 보통 그 양도세 신고서를 할 때 보통 먼저 계산을 먼저 하시는데 계산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 이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지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자, 이 답으로 되어져 있죠. 답으로 되어져 있으면은 우리 생각하실 때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이거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 일반적으로 농지의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제촌하고 작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면은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납세자가 오셔가지고 요걸 제촌하시고 작용하시는지 그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세액 계산을 하다 보면은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그 판단 자체가 나중에는 흐려지시고 단지 세액 계산에만 집중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액 계산에 임하시는 게 양도세 신고서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양도세 신고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양도일자의 확정입니다. 세액 계산을 하시기 전에 양도일자의 확정이신데요. 매매계약서 보시면은 지금 잔금 청산일이 2024년 1월 6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양도세 하실 때 양도일자의 확정은 일반적으로 잔금 청산일하고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양도일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잔금 청산일이 2024년 1월 6일 요거를 좀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윤희원 세무사입니다. 한국세무사 고시원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2024년 기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유의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제 2024년도 기속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자, 5월 말일까지인데 이번에는 6월 2일 월요일까지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실 신고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겠죠.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과세표준 확정 신고 예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할 것들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만 있다고 하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이제 합산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에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이면서 이제 공적연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신고 안내문에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표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인 법인 대표이사로서 이제 공적연금 수령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속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에 동일하게 이제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신고하면 이제 상속세 신고 때 이제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실무상으로는 그 채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보통은 이제 상속인으로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고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는 것도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규모가 있는 분들이라면 소득세 신고도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도 이루어진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이 되면 결국 기장 의무 판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순 경비율 적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7페이지로 한번 보시면요. 7페이지. 자, 이거 실무상 하나 주의할 점이 이제 영수증 수취 명세서 관련된 가산세 부분인데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실무상 보면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만 작성하는 걸로 많이들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런데 이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득 금액이 추계되는 사업자, 일명 이제 단순 경비비를 제외한 경우에는 이제 작성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 원 초과에 대해서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차액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든지 국가 등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인계환서 등을 수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제출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제출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1%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결국 3만 원 초과에 대해서 정규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증명서류 수치 불성시에 가산세하고 그다음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가산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